다음 문제입니다. 기업이 단기 부채를 단기 자산으로, 단기의 부채, 그 빚이죠. 부채를 내가 가진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재무 비율입니다. 자, 이제 앞서 이제 다양한 그 경영 정보, 경영 분석 모델들, 기업 경영의 내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모델들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재무 비율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이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재무적 건전성. 당연히 네, 기업은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외부,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재무 비율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다양한 사람이죠. 기업의 경영 활동에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도움을 준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확인할 것은 유동 비율입니다. 자,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무 비율 중에 유동 비율은 대표적인 안전성 비율입니다. 안전성 비율이라는 것은 채무의 상환 능력이죠. 그러니까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일정 부분 작은 그 재무 회계 파트에서 일정 부분의 대출, 여신이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이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어서 이 현금화된 내용을 가지고 그 능력치를 평가하게 되면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판매를 하던 재고를 소진을 하던 어쨌든 우리가 가진 자산을 현금화해서 그 현금화할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비율, 유동성입니다. 유동비율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이내에 현금 가능한 자산. 1년이라는 거. 네.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거. 유동비율은 기업의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기본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네. 상환 능력. 유동비율이 클수록 지급 능력이 당연히 좋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비율은 어떻게 따진다? 네,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은 어떻게 된다? 1년 단위로 한다. 네, 표준 비율은 보통 200%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 이렇게 수식이 되고요. 자,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비율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앞서 보셨던 유동성 비율이 포함된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 그리고 시장 가치 비율 이렇게 총 6가지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전달드린 이 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각각의 비율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비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환 능력을 보는 거고요. 수익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업이 효율성 있게 돌아가는지. 활동성 비율은 자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고요. 성장성은 이후 이제 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다. 생산성은 투입한 것만큼 충분히 걷어들이고 있느냐 이 내용이고요. 시장의 가치는 주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의 재무 성과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에 해당하는 각 비율별로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비율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요 하나하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는 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자가 많고 적고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비율 자체, 이 경영 재무 비율 자체가 사실은 기업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무 비율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나 경영정보 데이터라든가 기업 내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담당자라면 이 재무 비율은 일반적으로 다 몸에 충분히 익히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분석은 이 재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무 비율을 판단하기 위한, 그리고 이 재무 비율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지원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조금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서포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어떤 챕터나 파트보다도 조금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꼼꼼히 하나하나, 모든 공부는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죠.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재무비율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책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읽고,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읽는 겁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발생주의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생주의, 수익비용 대응 원칙, 이게 뭘까? 자, 발생주의라는 것은 이 재무적 흐름을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인지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네, 재무제표상에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추후에 또 나올 테니까, 어쨌든 기록을 하는 거. 기록을 한다는 건 어디에? 재무제표겠죠. 돈의 흐름은 재무제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움직임, 흐름, 기업에서의 돈의 흐름은 재무제표. 여기에 기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재무의 흐름을 재무제표에 기록할 때 이 발생주의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한다. 외상 매출, 미수, 외상 매입 등이 모두 다 포함돼서 기록하는 거고요. 기간 내 혹은 장기간 경영 성과와 사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그 현금주의 원칙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이 들어올 때만 인식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여기는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것이 발생주의 원칙이죠. 수익비용 대응 원칙 살펴보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수익이 발생한 항목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을 하고 수익이 발생한 대응되는 비용이 발생할 때 명확하게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을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즉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대응하여 동일한 회계 기간에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죠. 기업의 미래 예상 수익을 추정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1번.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때 인식하고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수익이 발생한 항목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 발생 항목을 분류하여 기록한다. 맞죠?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대응하여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아니죠. 서로 다른 회계기간이 아니라 동일한 회계기간입니다. 서로 다른 회계기간이라는 건 없어요. 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당연히 작성이 돼야 되겠죠.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의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이 들어올 때 지급할 때를 인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네요. 작성 원칙.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은 이렇게 신뢰성, 명료성, 충분성, 중요성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명료성은 보고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충분성은 처리 기준, 과목, 금액 등이 충분히 표시돼야 되고, 중요성은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죠. 이 네 가지도 사실 중요해요. 자주 그리고 이 재무 관련 내용에서 틈틈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앞서 우리가 경영정보 첫 번째 챕터에서 쭉 이렇게 훑어왔었죠. 오늘은 상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회계와 관련,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사, 재무회계, 생산, 마케팅, 영업, 구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물류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회계
대한 내용을 보고 계신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산의 유형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했습니다. 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당좌자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현금, 투자자산,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재고자산은 뭐 잘 아시죠? 상품, 제품, 반제품 당연히 쌓아놓고 있는 우리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재고자산이라고 부르고, 앞서 붙였던 이런 유동자산이 있다면 비유동자산이 있죠. 우리가 동산, 부동산 하는 거 똑같아요. 유동자산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조금은 힘든 투자, 유형, 무형,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 범위로 나눕니다. 토지, 부동산 이런 것들 포함되죠. 대표적이잖아요. 건물, 영업권, 프랜차이즈 저작권 이런 것들, 바로 현금화하기가 조금 힘든 것들,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가지 자산은 나눠진다. 자산의 유형이 틀린 거, 임차보증금,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이다. 포함되죠. 토지, 이거 바르게 현금화하기 힘들죠. 역시 비유동자산. 영업권 이런 것들,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은 가치 재산이잖아요. 바로 현금화하기 힘든. 외상매출급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유동자산에 포함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현금 흐름표에 작성되는 활동과 그에 따른 현금의 유입, 유출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금 흐름표에 작성되는 내용입니다.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재무제표 내에서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의미 그대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당연히 현금 흐름표니까요. 당해연도 회계 기간의 현금 유입과 유출입니다. 작년 걸, 내년 걸 이거 아닙니다. 당해년도입니다. 현금 흐름, 영업 활동에 대한 거, 투자 활동, 재무 활동에 대한 거, 모든 현금 흐름을 포함합니다. 현금 흐름은 이렇게 세 가지 포함된, 방금 말씀드린 영업, 투자, 재무. 영업 활동은 뭐죠?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거죠. 매출, 예금, 배당 수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현금 흐름은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게 있죠. 유입과 유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공비 이런 것들, 영업 활동을 위한 지출되는 비용들,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투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현금화하는 토지 매각도 있고, 유가증권, 증권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유가증권은 우리가 사들일 수도 있고요. 토지나 이런 것도 또 사들일 수 있고,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 유출은 재무활동, 단기차입금, 뭐 사채, 뭐 증자 이런 것들, 부채가 발생하는 것들, 상환했을 때 어떤 특정한 부채를 상환했을 때는 지불하게 되는 거죠. 활동과 그에 따른 유입, 유출이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거. 영업 활동의 유입으로는 판공비가 있습니까? 판공비는 지출하는 거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출이죠, 출. 우리가 하는 출이죠. 이렇게 출입니다, 유출. 재무 활동의 유출은 단기 차입. 재무 활동의 유출은 단기 차입하는 거죠. 재무 활동의 유입은 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입이 되죠. 영업 활동의 유출, 법인세. 당연히 법인세를 냈으니까 유출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감가상각법입니다. 이제 매년 같은 금액을 적용해서 상각하는 방식. 자, 이 감가상각법은 크게 보면 이렇게 정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정률법, 이중채가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감가상각법은 반드시 한 문제로 꼭지로 차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기출을 파악한 결과. 그러니까 이 정액법이, 연수학계법이, 이 생산량 비례법이, 정률법이, 이중채가법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정액법과 연수학계법, 특히 생산량 비례법까지 꾸준히 자주 출제가 됐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감가상각법 중에 매년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 매년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거 여기 있죠. 매년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게 정액법이죠. 연수학계법은 정액과 정률의 특징을 결합한 겁니다. 정액법과 이 정률법의 특징을 결합한 게 연수합계. 합계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률법은 매년 동일한 비율. 정액은 금액이 일정하고
정률은 매년 동일한 비율이고, 이중채갑은 가속 상각을 하는데 계속 이중채갑, 그러니까 잔존가액 없이 빠르게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것을 이중채갑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아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건 뭐였죠? 그래서 정답은 정액법이 되겠죠. 요건 제가 정답을 오기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정액법이 맞죠? 네. 다음 문제 볼까요?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자산의 효율적 활용도. 자산의 활용도입니다.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자산의 활용도를 판단하는 거죠. 활동성 비율입니다. 활동성 비율은 자산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가장 중요하죠. 이게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재고 자산의 회전율. 이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 가치죠.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율은 자산의 회전 속도를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빠르게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모두 다 포함합니다. 재고 자산의 회전은 재고의 황금화, 당좌 자산의 전환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공식도 알아두면 좋아요.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의 비율입니다. 정답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죠. 요 자기자본이익률, 총자본이익률, 부채 비율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판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다음입니다. 채권 투자에서 만기 시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격으로 나누어 연 단위, 단위의 단위 계산한 수익률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채권 투자의 수익률입니다. 채권 투자의 수익률도 여러분들 일정한 부분 반복해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 다루는 부분은 사실 내용도 굉장히 많고 광범위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해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물론 제가 이 준비한 강의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았어요. 기출이나 여타의 다른 문헌들을 봤을 때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에서 그래도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뽑아서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고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되지 않은 분들은 반복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익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채권 투자에서 이 만기시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만기 수익률. 예측 수익률이니까 만기에 보유하고 실제로 실현되는 실현 수익률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 통투자 수익률 연단위로 산수 평균한 것이죠. 만기 시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격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계산한 거죠. 연평균 수익률. 시효 수익률. 현재 가치와 만기 시 미래의 가치를 연단위 복리로 산출한 이론적 수익률입니다. 이론적 수익률. 표면 이율. 채권 액면 게재된 이율을 그대로 지는 게 표면 이율. 중요한 포인트죠. 채권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 액면을 나눈 수익률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은 역시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꼼꼼히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 매번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연평균 수익률이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나누어서 달리 수익률로 계산한 거죠. 자, 인플레이션 변화가 이자율과 채권 가격의 변화를 유발하는 채권 투자 위험 요소. 채권 투자 위험 요소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장 위험, 구매력 위험, 유동성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시장 위험은 금리 변동 위험으로 인해서 금리 수준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변동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위험이죠. 금리 변동 때문에. 구매력 위험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나오면 구매력 위험. 유동성 위험은 채권 발행 물량이 적어서 시장이 작을 때 나오는 유동성 위험에 대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의 유동성이죠. 그 유동성 위험, 채권 유동성 이렇게 외우시면. 채무 불이행은 당연히 채무를 불이행한 거니까 기업의 신용도와 연관이 있죠. 재정 상태에 반영하는 거죠. 채권 가격의 변화, 인플레이션 나오면 뭐다?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 콜옵션, 풋옵션 있죠. 콜옵션, 풋옵션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콜옵션부터 살펴보면 콜옵션은
특정 자산을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지정한 날짜, 약속한 약속한 가격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시점에 상품의 가치, 상품의 시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네. 예상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이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만 파악하면 위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요. 자,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자산을 팔아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매도자는. 그리고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자산을 살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림. 자, 그러면 반대는 풋옵션이겠죠. 풋옵션은 팔 권리입니다. 콜옵션은 살 권리고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살 권리를 갖는 거고요. 매도자는 팔 권리를 갖는 게 콜옵션입니다. 반대로 풋옵션은 매수자는 팔 권리를 갖는 거고 자산을 매도자는 사야 할 의무를 갖는 거죠. 사는 것과 팔 것, 풋옵션과 콜옵션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을 사전 약속한 가격으로 지정한 날짜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파느냐,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콜옵션은 특정 기간 내에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할 권리입니다. 콜옵션 매수, 매도 이해하셨죠? 네. 특정 기간 내 특정 가격 자산을 매도할 권리 뭐다? 풋옵션. 매도와 매수. 콜은 매수, 풋은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매도를 한다? 그렇죠. 매도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간 내 특정 가격 자산을 매도할 의무, 반대의 경우죠. 매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자산을 매수할 권리를 갖는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꽤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이 재무회계 파트가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내용 확인하시고 잘 한번 따라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